1357회의 연출 조상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방송은 5살짜리 아이가 지난 5월 연휴 열이 나기 시작해서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응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방문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마지막에 가게 된 응급실에서조차 입원 자체는 안 된다라는 단서를 단 채 방문했다가 진료를 받고요. 하지만 진료를 본 그 다음 날 급성 폐쇄성 후두염이라는 전날과 똑같은 질병으로 급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취재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는 최근 응급실 뺑뺑이라고 불려지는 응급 환자가 응급실로 아예 갈 수도 없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제작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사망한 오정욱 군의 부모님께서 제보를 해주셔서 부모님들을 만나 뵙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차적으로 붕괴하고 있는 소아응급의료 시스템에 관해 사람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어서 제작한 회차입니다. 119 구급대원들도 받아주는 병원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전화를 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이 상황의 변화는 코로나 때문에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코로나 전만 해도 응급 환자들을 구급대원들이 구급차에 태우고 그 어떤 응급실로 가든 전화가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응급실에서도 코로나가 전염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때부터 구급대원들이 이송하면서 응급실에 전화를 하는 관습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구급대원분들은 빨리 이 환자들을 응급실로 연결시켜주는 것이 본인들의 일이기 때문에 전화로 부정적인 답변을 받았을 시 빨리 다른 병원을 알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정우희 같은 이런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집중하고 싶은 것은 오정욱 군의 사망에 부모님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의료진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라기보다는 이 아이가 응급실로 가는 상황, 10군데나 전화를 했는데도 7곳은 확실히 소아가 응급실에 아예 문턱도 넘을 수 없었다는 점. 결국 지금 핵심은 젊은 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 보자면 사실 한 의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굉장히 논리적인 단계를 거칩니다. 의대나 아니면 의학 전문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면 국가고시라는 시험을 통해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럼 이 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인턴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인턴이라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1년이고요.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달별로 다양한 과들을 경험하게끔 해줍니다. 그러면 이 인턴들은 이 1년 동안 다양한 과들을 경험하면서 본인의 가치관이나 그리고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의 전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그 전공을 선택해서 본인이 지원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의사들을 전공의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과들은 4년의 수련 과정을 거칩니다. 4년의 수련 과정을 거친 후 이제 전공의가 아니라 전문의가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장에서는 일부 이제 많이 지원하지 않는 기피과의 경우에는 이 4년의 과정을 3년으로 줄여주기도 합니다. 소아청소년과는 지금 3년으로 줄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만 공부해도 전문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런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인턴 생활을 거친 젊은 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를 전공으로 결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인 거죠. 왜 지원하지 않는 걸까요? 다른 과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젊은 의사들이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몇 가지로 좁혀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본인의 미래가 비전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비전이 줄어든다는 것은 일단 환자들이 줄어드는 것이겠죠.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낮았고 OECD 회원국 가운데에서도 꼴찌였습니다. 15년 전만 해도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진료할 의사들이 많아야 되고 이것은 비전이 좋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아이들이 줄었기 때문에 환자의 수,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받을 대상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비전이 많이 줄은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대목동 사건으로 대표되는
병원이 아닌 의료인이 책임져야 되는 구조로 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기피 현상이 조금 더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소아청소년과의 고객 특징. 소아청소년과는 아이들이 환자인데 본인의 의사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으니 아무래도 본인의 진료실에 부모님이라는 환자의 측근들이 배치되게 되고,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본인의 업무 여건이겠죠. 아이가 너무 귀해지다 보니 부모님들은 아이의 진료를 조금 더 빨리 그리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의료진에게 강한 어조로 요구를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건 아주 표면적으로 보이는 현상이지만 저희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을 많이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시스템의 붕괴라는 얘기를 저희는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소아청소년과는 사실 이윤을 창출한다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필수 의료 현장이어서 이런 필수 의료의 관점에서 봐줘야 되는 현장인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소아청소년과 자체를 필수 의료라고 생각하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 소아과 의료대란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가요? 네, 소아과 의료대란은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고 소아청소년과의 주된 대상이 아이들이라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아이들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건 공통적인 상황이지만 아이들을 치료하는 의사의 수가 점점 더 적어지고 있는 이 급변하는 상황에는 우리나라가 좀 대표적인 것 같아요. 일본도 이 상황을 최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겪었지만 이 현상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인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 진행형 소아과 의료 대란이 아주 극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태를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에 관해 법안을 준비하는 등 국가에서 노력을 한 부분이 있을까요? 국가에서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극약 처방을 내리기 위해 소아응급의료 체계가 24시간 진행되지 않을 시 보건복지부에서는 상급병원을 취소하는 방안을 저번 주에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급병원이라는 체계가 있는데요. 3차는 대학병원 같은 상급병원. 그 상급병원을 지위를 얻게 되면 상급병원에 따른 지원이 나옵니다. 국가에서는 상급병원이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아응급체계도 잘 해야 한다라는 단서를 단 이제 정책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소아청소년과의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일단 극약 처방으로 병원에다가 떠넘긴 셈이라고 많은 현장의 의료진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식했으나 얼마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올지는 사실 지금은 뚜렷이 없고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우기 사건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소아응급실에 제때 방문하지 못해서 아이들이 아프고 죽어나가는 현상은 계속 반복될 거고요. 이게 현장에서 얻은 제 가장 큰 슬픔인데요. 이게 반복될 걸 알고 취재를 하니까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부족한 것도 지금 너무 현실이고, 그리고 아픈 아이들은 무조건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점은 반복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응급실에는 치료의 현장이 아닙니다. 생존 시간을 늘려주는 곳이 응급의학과와 응급실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필요할 때만 응급실에 가야 한다는 인식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고요. 대부분의 대학병원 응급실은 아까 말씀드린 이 전공의들,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당직을 섭니다. 이 전공의들이 꽉 차 있으면 대학병원 입장에선 잘 돌아가죠. 근데 소아청소년과는 이거를 지원을 안 하니 밤을 샐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밤에 설 수 있는 사람을 따로 고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죠.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말하기에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은 그래도 지금 양적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다. 왜냐하면 전문의라는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이제 상급 종합병원에 남아서 교수님이 되거나 아니면 시장에 나가서 본인이 병원을 차려서 이제 그 병원의 의사가 되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아직 인력은 어딘가에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대학병원 응급실에 자리가 생긴다면, 충분한 급여를 줄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면 이분들이 조금 더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국가가 지원한다면 이런 돈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응급실에 일을 본다는 거는 돈으로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지방병원에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근무해야 하고, 그리고 이 응급실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 자체가 적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도 없으면 소아응급실은 그냥 앞으로 그냥 붕괴되는 거를 보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소아응급 의료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거나 아니면 지원을 하는 방법, 이게 지금 응급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이 생각하는 가장 단기적인 해결책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지? 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깊게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가 어떤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저희 팀이 가장 목표로 한 거는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부모님들이라면 의료진을 이해하고 의료진들이라면 부모들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보자. 지금 방송된 지 이틀 후인데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은 저희가 취재했던 전북대 어린이병원 원장님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PD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았습니다. 오늘 외래 진료 중에 보호자들이 그 아래서 봤다고 하시면서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고 가셨습니다. 조금씩이나마 나아지려는 모습들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희 제작팀은 이 문자가 가장 뜻깊고 저희가 원하는 바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분들, 환자님 부모님들은 의료진들을 조금 더 존중하고 조금 더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의료진들은 이런 감사하는 환자들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이게 이루어진다면 정책이 개발됐을 때 조금 더 빨리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송을 보신 혹은 그 아이 비하인드를 보신 시청자분들께서 소아청소년과 의료진들을 조금 더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의료진 분들은 지금처럼 세심하게 케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